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강원 태백시 영화문수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와 성명도 없이 편지 한 장과 현금 35,000원이 들어있었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40년 전 근무 당시 안내원 동전과 마대걸레 2개를 훔쳤습니다.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35,000원을 동봉합니다. 40년이나 늦은 사과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오늘 승리, 정준영, 용준형의 사과가 이어졌죠. 그러나 이들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하기 전 이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발뺌하고 아니라고 두둔한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니 하는 사과. 40년 늦은 사과보다 훨씬 늦은 사과입니다. 2019년 3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준영 승리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뉴스로 대한민국이 온통 덮여서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일환인데요. 도대체 이 신남방 정책은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권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중요한 뉴스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안 다뤄주더라고요. 예. 왜 이 뉴스가 중요한지 오늘 이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들으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신남방 정책이 뭡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이라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이제 동북아 플러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북방 정책과 네. 신남방 정책으로 나누는데 네. 그냥 간단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북방 정책은 대륙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풀리고 그래서 네. 이제 큰 기대가 있고 이제 신남방 정책은 이제 해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아세안 10개국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 해양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외교 지평을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신흥 시장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자. 그것이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남방 정책 해양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인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한국 맞습니까? 네네. 네. 보통 여행 많이 가는 국가들이네요. 더운 맞습니다. 나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택하는. 네. 그렇죠. 신남방 정책,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고 천명한 정책입니다. 사람, 평화, 상생 번영 공동체. 이걸 3P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가 중에 3국을 선정해서 지금 순회 중이십니다. 어느 국가죠? 그래서 이제 우선 브루나이를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제 방문하셨죠? 네, 방문하셨고 네. 6박 7일 일정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네. 이제 캄보디아 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우리가 아세안 10개국이 이제 열나라니까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 조정국이라고 그래서 브루나이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브루나이에 방문을 해서 이제 다양한 10개국과의 이제 협력
방안을 이제는 브루나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올해 연말에 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한국으로 초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개국 일정을 다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런 협력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돼서 브루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브루나이 하면은 이제 굉장히 작은 나라여서 잘 모르실 잘 모르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쪽 보르네오가 있는데 오랑우탄, 네. 코타키나바루 그게 이제 우리 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3,000m가 넘어서 그런 그 밀림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북부 해안 쪽에 중간 지점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한 절반 정도 면적에 한 4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산유국이고 굉장히 부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박사님. 자, 브루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에서 어떤 협력을 강조했습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아의 산유국 중에 하나고, 그 이슬람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국이나 뭐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는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이제 84년도고 네. 산유국이어서 굉장히 그 부가 축적돼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과 협력은 주로 이제 에너지 산업 의 협력. 그래서 이제 LNG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산유국들의 고민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첨단 산업들을 좀 다음에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그렇죠. 어떻게 이제 개발해 낼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랄지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제는 그 다양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교량 건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량 건설에 이제는 작년에도 리파스 교량이 이제 완공됐고 올해 이제는 템브롱 대교라고 그래가지고 한 30km 정도 구간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해양 분야에 한 6km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억 달러 규모 중에 우리가 이제 수주한 금액은 6억 달러죠. 이제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 사업과 첨단 기술 이런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이번에 논의가 됐습니다. 네. 브루나이에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산유국의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스는 많은데 이 기술들과 산업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말레이시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연설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협력 방안을 제시했더라고요. 말레이시아도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그 소스가 많죠. 많은 맞습니다. 국가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석유나 가스 개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그 부를 축적해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완전 선발 공업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6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제 건설 시장 진출을 해가지고 한 208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플랜트 그러니까 뭐 발전소나 뭐 가스 시설이랄지 뭐 이런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 소득이 $10,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 중에 이제는 싱가포르이 한 5만 불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루나이가 3만 불.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10,000불인 거죠. 근데 이제 브루나이도 3만 불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후유한 나라들 축에 이제 속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브루나이의 시장은 한 지금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이랑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임에 반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테스트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한류 열풍이 말레이시아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소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가 이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브루나이도 다 이슬람 국가여서 네. 굉장히 이제 옥소독스한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네. 있겠지만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교도 한 25%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도계도 한 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다문화 이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 수용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류가 네.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데가 이제 말레이시아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그 할랄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같이 이제 한류랑 하는 건데. 네, 배우 하지원 씨도 같이 동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류가 이제 먹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야는 이제 문화나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허락되는 음식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포용을 하면서 무슬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선발 국가로서 말레이시아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와 이제 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진출 방안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랑 만났을 때 이제 이슬람의 이제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네.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슬람권에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슬람이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이 이제 민족이 다민족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타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오픈된 생각이 네. 있군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잘 뚫으면 이제 이슬람 문화인 여러 가지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아까 할랄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게 할랄이 정확하게 뭡니까? 저는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이제는 그 코란이라고 있는데 코란에 네.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뭐 각종 조미료나 뭐 여러 가지의 식부자재에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란에 의하면 이제는 도축된 이런 그 동식물 들에 대해서만 이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문화에 굉장히 배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의 이제 다문화 이런 시장들을 좀 더 공략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진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제 70년대부터 할랄 인증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햇섭 인증처럼 네. 이렇게 이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만 네. 이제 이슬람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문화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초연결 사회이니까 서비스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인증 제도를 국가 주도로 해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이러한 그 제도적 정책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이 좀 더 우리 한류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탑재를 한다면 좀 더 세계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수 있고 동남아 시장의 내수에도 진출하는데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박사님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가요를 가요에 이 할랄 그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슬람의 인증을 받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플러스 또 할랄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네.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네.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할랄 관련 사업이 네.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훨씬 원활하게. 네. 그래서 되겠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만 불이 이제 넘어서고 있지만 네.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한 4.7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그 시장들이 그동안 이제 저임금 가공업 위주로 전기, 전자 이런 분야를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을 굉장히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주의 하에서 점점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 보호주의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성장세가 조금 약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네. 이게 중진국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절실하네요. 예, 절실하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한 아세안 FTA가 2007년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국 간 교육액이 한 19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아세안에서는 한 네 번째로 이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한국이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양국 간의 교육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FTA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FTA가 이제 통상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양국 간에 이제 서둘러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올해 연말에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에 뭐 그 한번 타결을 해보자 하고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방지 캄보디아가 남았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데는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캄보디아가 중요합니까? 그다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최빈 개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GDP가 한 1,500불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최빈국으로서의 이제 무관세 특혜 그 교육을 가능하고 네.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이제 GSP를 받아가지고 완전 제로 관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은 지금 신발 같은 경우 8% 관세지만 이제 캄보디아 메이드 인 캄보디아는 이제는 제로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 옷 중에 네. 메이드 인 캄보디아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섬유 네. 봉제가 많이 나갔고 네. 그래서 한 200여 기업이 나갔고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제조업에 진출하는데 네. 굉장히 캄보디아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앙코르와트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맞아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메콩 정상회의도 이번 연말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 세 국이 아세안에서 가장 문제는 최빈국인데 네. 이들 국가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랑 다양한 어떤 이런 개발 협력 방안 그다음 우리나라가 원조를 지금 베트남에 의해서 캄보디아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캄보디아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서 한 메콩 처음으로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에도 이런 다양한 협력 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연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최빈국이긴 하지만 예.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은 국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훈센 총리와의 정상 회담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국을 지금 저희가 쫓아가 봤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얼마나 중요한 국가들인지 이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사님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수출국을 조금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동남아 시장이 이제 네. 10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제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0억 달러. 네. 중국이 한 2,600억 달러인데 2위가 이제는 동남아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을 제친 거고요. 투자 면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투자 대상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중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고.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 플랜트 시장도 2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무역, 투자, 건설 면에서 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 이제 아세안 그렇군요. 시장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그리고 원래 건설, IT 이런 쪽에 강점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인프라가 꼭 필요한 국가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할 만한 국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네.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다음 공업화를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경험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이제 마하티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동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룩 이스트 아시아를 봐라. 이 동아시아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는 선발 개도국이지만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많은 나라들이 네.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한국의 투자가 이제 확대될수록 이제 우회 수출 기지로서 이제는 교육도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의 투자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아세안 플러스 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모든 국가 중에 최빈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고, 근데 네. 우리는 최빈국을 넘어 개도국을 넘어 이제 선진국 그렇죠. 문턱까지 왔으니까 예. 우리를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단 이런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건설 IT 이런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그랬죠. 냈지만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살절단에도 90여 개 기관하고 기업이 갔는데 네. 그중에 절반이 중소기업, 43개 업체가 네. 공식 경제살절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화장품, 뭐 여러 가지 그 한류에 기반한 서비스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네. 가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진출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좀 더 이제 다각화해서 이제 서비스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지금 현재 그 1인당 GDP가 평균으로 한 4,000불 정도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소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제 단순하게 제조업의 우회 수출 기지가 아니라 네. 중국처럼 영내 시장을 공략을 해서 아세안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때 얼핏 들으니까 베트남이었나요? 한국의 이 교육 열풍, 교육 학원 시스템까지 네. 수입해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네. 다각도로 아무튼 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